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도 법률 7권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근황 이야기를 하면 다행스럽게도 감기 기운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힘 빠지고 근육통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뭐 나아져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문제 없이 지금 법률 실권 이야기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그렇고 또 비도 오네요. 예, 비도 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 봄이니까 비가 와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무튼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제 또 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볼 거는 이제 법률 7권 이제 천병희 번역의 333페이지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젊은이와 교조주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책 자체 구절에서는 교조주의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이제 제가 이거를 관련 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법률 7권의 이 내용 자체, 젊은이들의 특징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재미없잖아요. 네, 좀 다양한 생각할 거리 있으면 좋은 거니까. 지금 제가 요즘 바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법률 7권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드는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읽으면 얼마나 걸리는지 1분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는 태교를 해야 된다면서 아기를 흔들어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성격을 갖게 하기 위해선 적당한 고통과 즐거움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따라야 할까 했을 때 우리 이야기는 관습에 해당되지만 번번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때 놀이를 감독하고 응석 부리지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에게 무기훈련이 필요한 6살 시점부터는 양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게 해야 한다 했고 체력 단련과 혼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체력 단련을 위해서는 춤과 레슬링, 무장행진들을 하면서 춤을 통해서는 유연성이나 민첩성, 레슬링 통해서는 근력과 격투 기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장행진에서는 무장을 차고서 이동할 때 지구력 같은 것들을 기르게 한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릴 적 놀이가 이제 법률의 존속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률 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되는지 이상적인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놀이의 현실을 말합니다. 놀이는 늘 변한다. 이상적으로는 변하지 않아야 좋은 거였는데 늘 변하더라. 그리고 젊은이들도 새로운 것을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자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젊은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적절함에 대한 적절함에 대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적절함에 대해 일관되고 일륜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도입하는 자를 존경한다. 관습을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자를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아이고, 보게 되면 글꼴이 지금 바뀌어 있어서 맑은 고딕으로 할게요. 보게 되면 맑은 고딕으로 안 바뀌었네요. 왜 안 바뀌었지? 커서가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쓰고 바꿀게요. 일단은 적절함에 대한 일관되고 일률적인 기준을 갖지 않는다. 적절함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무엇이 적절하다. 네, 이 문제에서 일관되고 일률적인 기준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관되고 일률적인 기준을 갖지 않는다. 적절함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랑 같죠. 적절함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다르게 판단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상대주의하고 그 다음에 반절대주의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주의와 반절대주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얘기할 게 많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게 많기는 하지만 지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상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에 대한 그 옹호하는 입장, 긍정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을 거예요. 좀 이슈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관련해서 상대주의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철학자로 알랭 바디우가 있죠. 네, 알랭 바디우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절대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을지, 진리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도 좀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좀 강한 철학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네, 상대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네,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떡밥이고 좋은 얘기긴 하지만 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입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상대주의와 반절대주의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적절함에 대한 일관되고 일률적인 기준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습을 이어 받드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교조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교리를 중시하는 뭐 주의 사상을 말하는데 이 교리가 이제 관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사회적 질서, 뭐 도덕, 뭐 아니면 학계의 교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교조주의적 성향을 담아 있는 네,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교조주의적 성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안 한다 그러죠. 네, 관습을 이어받은 거 젊은이들이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 교조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관습에 대한 교조주의를 젊은이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관습에 대한 교조주의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교조주의가 이제 비판을 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있죠. 네, 교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학자들은 좀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면은 교조주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쇼펜하우어나 칸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교조주의 자체를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좀 평가를 나쁘게 하는 이런 그 교조주의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조주의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언급되지는 않아요. 교조주의를 좋은 걸로 취급하면서 언급하지는 않아요. 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조주의에 대해서 반한다는 거는 좋은 모습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교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좋은 모습일 수 있다. 아,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리고 이에 대해 이제 교조주의에 대해서 반대해라, 저항해라 했던 철학자가 니체죠, 대표적으로. 니체가 이제 교조주의를 엄청나게 깝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걸 했었다. 그래서 지금 니체가 만약에 이 젊은이들을 보게 된다면은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나 젊음의 뭐 징후, 젊음의 시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이제 교조주의에 반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니체가 그런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교조주의에 반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 왜 교조주의에 반대하느냐? 젊은이들은 왜 교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당연히 우린 잘 알겠지만 이 교조주의, 뭐 관습에 대한 교조주의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 이유는 이제 관습을 지켜야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행동이나 이런 게 이제 관습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한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그 제안의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하지 않으면 되는데, 제안당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젊은이들은 제안의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공감하지 못한 채로 지금 그 제안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 제안하는 이유, 어른들이라던가 뭐 지도계층, 뭐 아무튼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관리자들, 네, 이 이제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이 까닭이 뭘까? 못하는 이유는 뭔가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한 게 뭐냐면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좌절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관리자들, 어른들은 안 된다고 자꾸 하면서 못하게 막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요소는 없죠. 네. 문제되는 건 전혀 없는데, 일단 이 어른이나 관리자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걸 해도 무의미하다는 거를 빨리 알려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제시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이게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결국 공감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네, 공감이라는 건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을 때 더 공감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공감을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자들과 어른이 제시하는 관습에 대해서 나 저거 따르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관습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예, 어제 얘기했던 거랑 이제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 네, 이런 반교조주의적인 태도를 이제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관습에 반대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관습을 저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게, 뭐 가족도 저버리고 내 생활도 완전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일상에 좋은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지금 반교조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반교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이거죠. 근데 국가라는 거는,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걸 계속 떠받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뭔가 반발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놨으니까, 이상적인 것을 제공했으니 그걸 좀 따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선 교조적인 사람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죠. 이상적인 시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교조주의가 비판을 많이 당한다 라고 했잖아요. 교조주의가 왜 비판을 당하는지는 다 아실 텐데,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이상적인 걸 제공했으니 그걸 충분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조주의는 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니체가 지적을 하는 거죠. 지적하는 부분이죠.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존재가 되라. 너희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교조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조주의라는 게 이제 어떤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집단주의적 성향이 좀 강해져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 집단 논리로 뭐 올바름을 평가하는 경향으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조주의가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철학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은 철학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철학 연구소에 이제 글을 써서 갔어요. 글을 써서 가가지고 이걸 좀 한번 읽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가 왜 당신의 글을 읽어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렇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그래요, 한번 있을지 모르겠는데 봐볼게요, 뭐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누구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왜 당신의 걸 봐야 됩니까? 라는 거는 약간 그 가불관계적인 느낌으로써 이제 상황을 대하고 있다. 애초에 자기가 그냥 볼 생각이 없으면은 안 봐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쓸데없는 표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이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집단주의적인 의미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 개인이 와서 집단에 이제 어떤 글을 같이 봐달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집단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좀 약간 뭐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너 걸 왜 봐줘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집단 논리로 가게 되면은 좀 약간 그 건방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좀 오만하거나 이런 양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조주의라는 게 마냥 뭐 좀 순둥순둥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교리를 잘 따르고 있으면 집단에서는 인정받잖아요. 인정받고 있으니까 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대한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게 맞는데, 지금 국가의 입장에서는 교조적인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교조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집단주의적 성향의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집단 논리로 올바름을 평가하지 사실을 가지고 올바름을 평가하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교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올바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리에 맞춰서나 집단에 맞춰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와 싸웠다, 가족끼리 싸웠다라고 한다면, 가족끼리 싸웠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형이 동생하고 싸웠어요. 그럼 형이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동생이 때렸다고 해볼게요. 같이 싸웠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집단 논리나 교리, 이제 관습에 따라서 야, 동생이 형을 때리면 어떡해? 가 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동생은 굉장히 억울해지는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조적인 어떤 관습이나 교리에 대해서 추종하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상황의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기 쉽고 그냥 어떻게든 어물쩡 어물쩡 거리면서 교리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생활할 때 너무 힘든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그 원리 원칙만 따진다, 원리 원칙만 따지는 것도 그렇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상황을 안 보고 원리 원칙만 따지는 거. 예. 뭐 상황이 이제 뭐 아픈 상황에서 원리 원칙을 좀 중시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리 원칙을 중시해야 되긴 하잖아요. 아무튼 그 교조주의가 힘든 게 약간 이런 면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교조적인 사람이 많으면은 사회가 그 개인이 생활하며 스트레스 받기 쉽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교조적인 사람도요, 자기 문제에 놓이게, 자기가 이제 교조적인 그 교조주의에 접촉되는 그런 문제에 놓이게 되면은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엄마가 예를 들면은 야 너 왜 형이랑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엄마가 자기의 뭐 언니라든가 오빠랑 싸우고 있을 때 그 엄마의 엄마 뭐 할머니 외할머니가 너는 왜 오빠랑 싸우니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엄마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교조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교조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적할 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조적인 사람이 많은 채로 세상이 굴러간다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과연 국가에 교조적인 사람이 있는 게 맞는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가, 이건데, 반대로 반교조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보면요, 반교조적인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도 망조예요. 왜냐, 네, 올바름의 평가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해요. 네 법이지 내 법이야? 국가에서 정했다고 해서 내가 그 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무법자의 느낌, 네, 무법자의 느낌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섞여야 되는 문제가 놓이게 되는데, 젊은이들은 반교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의 어른들, 관리자들은 교조주의자들이고, 이게 좀 뭐가 문제가, 분명히 플라톤 말대로 교조적인 걸 따르면 분명히 좋겠지만 생활할 때 교조적인 사람이 생활할 때 너무 많으면 그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반교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은 국가는 또 개판 5분전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조주의가 잘하고 있다, 이게 적절한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어른들은 계속해서 교조적인 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반교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게 순리에는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교조주의든 뭐든 그런 것보다 그 가장 좋은 이상향은 시민들 자체가 국가가 정한 이상적인 법들을 구상할 수 있는, 판단해낼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국가를 건설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법들이 제정돼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상을 쫓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뭐 술자리에서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안을 짜봐라 그래서 짜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관리자의 입장, 그 통치권자의 입장, 뭐 재판장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 게 없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또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 말 그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상적인 법안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조적이면은 절반은 간다 이거죠. 예, 잘 따르기만 해도 절반은 가고 반교조적이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나마 괜찮은 시민 모델은 네, 교조적이면서 어떻게 되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교조적이면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그다음에 교조적이면서 반사회적인 그다음에 반교조적이면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그다음에 반교조적이면서 반사회적인 이 순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그나마 사회생활 할 만한 경우가 아닐까 싶고 이 세 가지가요. 이 반교조적이면서 반사회적인 거는 사회생활하기 좀 힘든 요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조적이면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회에서 제공하는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없는 거예요. 잘 따르고 그러면 사회적 불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규칙은 잘 따르는데 사회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그리고 규칙 잘 따르지 않는데 사회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나한테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법규에 내가 의식적으로 접촉할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살면서 법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경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는 성향이면서 법에 대해도 사람들이 관습에 대해 잘 따르지 않는 성향이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 경우는 국가에서 좀 안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27분이나 됐네요. 또 정리를 하면은 젊은이들이 적절함에 대한 일관되고 일률적인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도입하는 자를 존경하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일률적인 기준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관습을 이어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실현하고 싶기 때문에 반교조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돼서 이제 상대주의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관습을 따르지 않는 자를 존경할 때 존경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교조적인 성향을 실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존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교조적인 것이 이제 국가에선 좋은데 살아가는 사람 자체에서는 좀 어렵고 난감한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그렇다고 반교조적인 것도 또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둘 다 약간 좋은 양상은 아니다. 이 둘의 중간에 차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했고 그러면서 괜찮은 가장 좋은 이상향이 이제 시민들 자체가 이상적인 법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높은 판단력, 높은 탐구력,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경우에 가장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좀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이 좀 벗어난 느낌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생각해 볼 만한 하지 않나요? 생각해 볼 만한 했다고 생각하는데 30분 동안 얘기할 만한 얘기였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내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